네, 뉴스 이노베이션 뉴스 브리핑입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하고 좀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40일. 40일 정도 남았습니까? 북한이 이 기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미국 대선 11월 5일 치러지는데요. 언급한 대로 40일 앞으로 다가왔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입니다. 예. 근데 또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북한이 최근에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공개했는데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거 국정원 보고죠. 네, 플루토늄 약 70kg 그리고 우라늄 고농축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자릿수 이상 수십 개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평안북도 영변 또 다른 원자로가 있다. 가동되고 있는지도 계속 감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보고입니다. 네. 자, 우리가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는 게 이제 국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주요 뉴스에서 말씀하신 대로 30조 원 마이너스를 예상하는데요.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 산업이 침체되고 있고 또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발생해야 법인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 제한되는 상황이고요. 또 기업의 수입 또 국세 수입 간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실적 부진이 그 충격이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올해 펑크라고 할 수 있는데 결손이 얼마나 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메꿀지 이거 좀 다 관심이에요. 네, 전망치가 말씀하신 대로 30조 원이고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56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보다는 26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약 1.8배, 2배 정도는 줄었습니다마는 2년 연속 역대급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그 세입 추경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 결손을 메울 수 있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그 관측이 우세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도 국회 협의도 거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금의 가용 재원 또 그 규모 또 지방 재원도 이제 사실은 줄이게 되면은 관련법에 따라서 40%가 줄이게 되는데 그 감액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복드립니다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도 줄인다 그런 얘기죠. 네. 배추값 요즘 그 주부들 얘기 들어보면 뭐 몇만 원대라는데 배추 엄청 오르는 거죠. 네, 실제 유통 과정을 거치면 몇만 원대가 가고요. 제가 조금 전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한 폭이 평균 가격 10,000원에 육박했습니다. 9,680원인데요. 지난주보다는 4%, 3.7% 올랐고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평년 또 전년 전월 가격을 보니까 최고 3,400원대에서 최저 1,400원대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30%가량 할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석 이전부터 또 현재까지 또 일부 점포에서는 오전 중에 품절 현상이 발생하고요. 또 일부 대형마트는 1인당 3포기만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고깃집 갔는데 배추를 더 이상 안 주더라고요. 네. 한 번 주더니. 네,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석 기자와 함께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알아보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빈손 반찬 후폭풍 더 멀어진 윤한입니다. 예, 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요.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제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2달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났습니다만 한마디로
빈손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두가 궁금했던 건 만나서 무슨 대화했냐일 거고 그중에서도 의정 갈등이나 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는 얘기했나 이 부분이었는데 언급이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때문에 여권이 현안 대응에 있어서 무능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의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만찬에서 최소한 의료 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해법만큼은 나왔어야 했는데 이럴 거면 왜 만났냐라고 꼬집었고요.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재석 의원이 김 여사 문제나 의정 갈등 또 최상병 특검 문제가 빠지면 그냥 소개팅이 아닌가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소개팅이요? 네. 소개팅을 뭐 예, 남녀간에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아니잖아요. 네. 소개팅. 남녀간에 하는 게 소개팅이죠.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게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 독대 이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요청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여진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왜 즉각 재요청을 했는지 이거 궁금하다고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했겠죠, 뭐.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즉각 만찬 이후에 바로 이렇게 끝나자마자 공개적으로 예.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직접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우선 한동훈 대표가 만찬이 6시 반이었는데 한 2, 30분 전에 왔거든요. 빨리 왔군요. 네, 그래서 이 한 대표의 머릿속에는 아마 일찍 와서 일찍 오게 되면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기회는커녕 만찬 시간조차도 이 정작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현안 관련해서는 오가는 게 없었다 보니까 한 대표 생각에는 아마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예. 내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회동의 성과가 뭐냐 했더니 저녁을 먹은 게 성과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과 얘기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심경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저녁을 먹은 거죠라고 할 때 좀 헛웃음을 약간 지은 게 보였거든요. 보였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덧붙인 게 만찬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저와 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곧 중요한 현안들 언제까지 안 풀 거냐. 대화라도 할 기회를 좀 달라라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거고 또 나름의 압박에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지금 있어요. 네.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근데 네. 그거를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네. 독대가 안 이어지니까 답답하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측 얘기예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어떤 독대와 관련한 입장 내놓은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애매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찬 전에 한 차례 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사실을 언론에 직접 흘렸냐 아니냐로 또 신경전이 오갔잖아요. 이때 네. 불편한 기색을 완전히 비췄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용산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뭐 한 대표는 언론 플레이를 했냐는 데 대해선 부인을 하긴 했는데 또 동시에 독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냐라고 예. 또 맞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독대가 성사될 가능성만 놓고 보면 거의 없을 거다라고 다들 이제 내다보고 있고 그렇습니까? 두 사람 간의 예.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독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논란에 대해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맞습니다. 뭐 물밑으로 교섭을 하든 어쨌든 간에 네네. 이루어지면 되는데 어쨌든 네. 결국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 당정 분열을 넘어서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사실 뭐 계파 갈등이라고 하면 워낙에 당 안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또 만찬을 두고서도 친 한동훈계와 친 윤석열계가 본격적으로 좀 기싸움이 벌어진 모양새도 나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우선 이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자리면 당대표가 인사 말씀을 한다. 그 상황에서 민심도 전달을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이 곧바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 친윤계 인사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방송에 나와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꺼낼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예.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한 대표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상황 인식 측면에서 서로가 극명하게 갈린 데다가 또 김재원 최고가 이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언론에 알린 거. 예.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불신한다는 일종의 불신 비용, 즉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비판받을 소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개파 갈등까지 불거지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장악력 측면에서는 좀 이게 크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주 민감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그런 사안들, 예민한 사안은 둘이서 약간 좀 비밀리에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 명 있는 데서 20몇 명 있는 데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럴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겠죠. 네네네. 어쨌든 그 민생은 뒷전을 쳐졌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질 수도 있겠고요. 우선 이제 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의정 갈등 해법에 관해서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이 당정 간의 대화조차 성사가 되지 못한다면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기란 여전히 미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열어놓고 논의하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여야 의정 모두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재차 호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여튼. 예.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IT 시간입니다. 자, 올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11년 만에 최대치다. 이런 뉴스 보셨죠?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출판한 박성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이번에 그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했는데 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조사가?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건데요. 올해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가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법상 관련 법상 1년에 2차를 하게 됐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실태 전수조사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표본 조사인데 2024년 1차 학교 폭력 전수조사와 네.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2차 학교 폭력 실태 표본 조사 두 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문제는 내용인데 지금 뭐 대책 같은 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렇죠. 이 피해 응답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나 이렇게 당했다. 학교 폭력 당했다 이런 건데 1차 올 초에 있었던 1차 전수조사에서 피해를 당했다 학생이 4년 연속 증가치로 나왔습니다. 4년 동안 계속 늘어난 거죠. 예. 이게 수치로는 11년 만에 2%대로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전수조사 때 약 400여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2%면 굉장히 큰 거죠. 예. 자, 교육부 이혜숙 학생건강정책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먼저 피해 응답률입니다. 24년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2.1%이고 2023년 2차 표본조사 피해 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7%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2%라고 하면 적게 느껴지긴 네. 하지만 400만 명에서 2%면 엄청난 숫자고 이게 이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 나이가 어릴수록 또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게 좀 그렇군요. 네네. 저는 또 고학년일수록 높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 피해 유형도 많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말로 뭐 가해를 한다든지 네네.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이게 그 신체 폭력이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이 많았습니다. 예. 이혜숙 국장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언어폭력은 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는 4.9%로 전년 동차 대비 0.6%포인트 감소하였으나 24년 1차 전수조사는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저 퍼센테이지만 쭉 나열하는 싱크다 보니까 참 저기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요즘 SNS나 이 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라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 부분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사이버 폭력은 23년 2차는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포인트 감소하였으나 24년 1차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신체 폭력보다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이 늘었는데 언어 폭력은 저학년에서 좀 많았고 이 사이버 폭력은 고등학생 그러니까 고학년에서 좀 많았습니다. 이 사이버 폭력을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더니 사이버 음악 언어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 이런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 중에도 이게 성폭력이 있을 딥페이크 뭐 범죄 이런 건 성폭력이 그게 포함이 되겠죠. 네, 포함이 이게 눈에 되겠죠. 띄는 게 이 왕따 등 집단 따돌림이나 성폭력, 금품 갈취 등 이런 수치들이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좀 문제가 되는 이런 학교 폭력들이 증가치를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24년 1차와 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 따돌림, 성폭력, 금품 갈취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부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효과가 없나 봐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봐야 하는데 예,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게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지난해 4월입니까? 예, 근데 이 대책이 또 어떤 기간에 들어가 있었냐면은 이 교육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1차, 2차, 3차 5개년 학교 폭력 근절 예방 기본 계획이란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근본적인 대책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중복돼서 대책들이 가동 중이면은 의뢰껏 생각했을 때 야, 좀 수치가 줄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반대로 교육계 안팎에서는 야 이거 대책들 이거 백약이 무효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동석 한국교총 교원본부장이 한번 말을 들어보시죠. 이제 도대체 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학교만의 노력과 교사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임계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갖게 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성윤 기자 취재할 때 보면 항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탁상 행정, 책상에서 뭐 그걸 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응책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제 뭐 굳이 뭐 겉의 현상을 놓고 보면은 야 정부 대책 문제 있다라고 하지만 한 걸음 더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 접근해서 보면은 이게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학교하고 교사에게만 너무나 많은 역할들이 집중이 돼 있는 게 방금 우리 교총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대의 흐름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뭐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학폭과 관련된 학생들의 바로 이 보호자인 학부모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대책에서 조금 역할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로 작동을 했고 학교 폭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김동석 본부장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SNS라든지 또 딥페이크 등 성범죄 부분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학교 폭력의 유형과 변화 부분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학교 폭력의 대안과 대책과 법률 제도만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는 결국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라마 같은데 보면 학교하고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숨기고 그러던데요. 막 이게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육부는 내년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또 새로 시작할 건데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 획기적인 인식 변화 그리고 학교나 교사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열린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석 한국교총 본부장의 인서트 한번 들어보시죠. 5차 기본계획이나 학교폭력 예방법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부분이 처가적인 보완과 또 인력 확충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동석 교총본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오늘. 자, 박성용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첫 번째 진행하는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전지적 기자 시점 정민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제목은 왜 전지적 기자 시점입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전지적 말입니까, 이게? 네, 작가 시점이라는 그건 알죠.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기자가 전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건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라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예. 만든 이름입니다. 거창한 포부를 갖고 네, 있는데.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고양이 거창은 아니죠? 예, 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근데 첫 소식? 네, 환지 본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교의 성보 문화재를 환수할 때 주로 쓰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데 예. 해외로 반출됐던 불교 문화재가 국내로 돌아올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환지 본처여야 되는 성보가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박물관에서 전시품으로 박제된 성보들이 원래 있었던 사찰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보인 김천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의 환지 본처 운동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김천 가랑사지 석탑 이게 국내에서 돌던 탑이다 그 얘기네요. 뭐 왜 해외로 빠져나간 적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천에는 없어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탑의 순환사를 좀 살펴보면요. 예.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에 일본인 도굴범들이 탑을 훼손하고 유물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 총독부가 같은 해 6월과 1921년 3월에 동탑과 서탑을 조선 총독부 박물관 즉 지금의 경복궁 야외 정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네. 이후에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있었군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한 시도는 있었네, 그죠? 과거에.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 네. 갖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지금 서울에 있는데 김천시가 그러면 이제 반환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까? 네, 20년 전에도 있었다고는 하긴 하는데요. 김천에 있는 교구본사인 직지사와 김천시는 이달 초에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 김천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네. 현재 범시민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방치된 가랑사지를 정비하고 지역의 유일한 국보인 석탑을 되찾아오자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가랑사지 석탑을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환운동이 이제 본격화된 건데요. 예. 김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원석 국회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은 김천에 이전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대구로 가는 것은 우리는 결사반대다. 일단 필요한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중앙박물관에 스테이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김천으로 이걸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3층 석탑을 대구로 옮기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군요. 대구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같은 경북인데 뭐 안 되나요?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니죠. 당연히 김천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국립박물관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뭐 대구로 가려고 하니까 그건 막아야 되겠다라든지. 네, 단순하게 보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의 탑은 단순한 조각 작품이 아니라 경전이나 사리를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성보입니다. 그래서 본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여전히 많은 성보들이 박물관 등에서 전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박물관은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한 번 박물관의 소장품이 되면 사실 다시 돌려받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김천시는 대구박물관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가랑사 터를 매입해 정비하고 사적으로 지정받은 후에 석탑을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예. 가랑사지 3층 석탑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적지 지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진입도로도 만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석탑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가랑사지라는 게 지금은 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국유사에 그 당시 절이 있었고 쌍탑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동서 3층 석탑. 네.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김천시라든지 송원석 국민의힘 김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두 분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승을 만나서 직접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천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과 말씀하신 송원석 국회의원 또 김충섭 김천시장이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했는데요. 장명스님은 이 자리에서 가랑사지 3층 석탑 반환에 종단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장명스님의 말 들어보시죠. 이제 어떤 그 관 주도로 가면 안 되고 종단에서 이걸 좀 주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물이 옮겨지는데 종단이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획실이나 문화부 같은 데서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가랑사지 석탑의 가치와 역사에 대해 듣고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예. 말씀했습니다. 가랑사지 3층 석탑이 국보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천의 국보가 이거 하나뿐입니까? 네, 네, 어떤 가치가 놀랍게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가랑사는 그 말씀하신 삼국유사에 따르면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창건됐는데요. 여러 문헌으로 보아서는 조선 중기까지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폐사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3층 석탑에는 신라 원성왕 외가의 주도로 조성되었다는 내용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사실 이 명문 때문에 국보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라 때 발달한 이두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것이 이두인데 가랑사지 석탑은 불교 미술사뿐만 아니라 금석학과 언어학 연구에도 예.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가랑사지로 이렇게 오게 하려면 거기 지금 현재 상태, 관리 상태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예. 대부분 사유지로 감나무 밭으로 예. 방치돼 있는데요. 금당지로 추정되는 터에 작은 보호각이 있는데 이곳에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진 보물 석조 열의 좌상이 모셔져 있어서 절터임을 알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는 이제 가랑마을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리고 가랑마을에서 가랑사지까지 도로를 넓힐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유지를 내년쯤에 매입을 하고 발굴 조사와 학술 대회 등을 추진해서 사적 지정을 완료한 후에 동서 3층 석탑을 김천으로 환지 본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 혁신도시와 가까운 이점을 활용해서 예. 이곳에 섬명상센터를 또 같이 만들어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만든다는 보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천시가 계획은 갖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지적으로 바라보는 코너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죠. 기자 시점 정민지 기자였습니다.